요 아파트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고가 분양에 비도 잘 되는 특징들을 보면요,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청약 흥행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더 오른다. 수도권의 10억 분양가. 지금 10억 분양가가 나올 만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용인에서도 이번에 플랫폼 시티에 관련돼 가지고 아파트가 나왔을 때 10억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광명에서도 분양가가 30평대가 10억을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의왕에서 오전 라구역도 지금 분양가가 30평 기준으로 2,800만 원, 2,9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걔도 아마도 10억 정도가 나오고 옵션까지 하면 11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들이 되게 올라가고, 그런데 고가 분양에도 흥행이 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이라는 건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저번 시간에 제가 1960년대, 70년대부터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분양가의 추이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가가 고가 분양에 비도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징들을 보면요, 이슈가 있고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수요라는 건요, 제가 말했던 수요가 앞으로 몰릴 지역이 진보하는 지역이고, 상급지는 이미 그 인프로의 수요가 많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이미 있고 몰리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분양가가 꾸준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계속 흥행을 할 가능성들이 당분간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청약의 온기가 올 들어 46대 1 경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아직까지 2023년에 분양이 되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요, 용산, 그 다음에 서초의 잠원, 반포, 원펜스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아시죠? 그 반포의 아리팍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담, 그 다음에 신천, 송파의 신천, 이렇게 있는데 이 아파트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까지 조금은 완벽하게 해제되지가 않았습니다. 투기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싸지만은 싸게 나올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좀 비싼 분양가가 나오지만요, 상대적으로 강남, 용산, 서초, 송파에서는 싸게 나올 물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청약 흥행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해석할 건요, 분양이 지금 반응한다는 건요, 하락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락이 아니라 어떤 추이들이 어느 정도의 하락을 딛고 추이가 전환을 했다는 것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분양가가 비싸다는 건요, 서울에 있는 분양가도 지역적으로 용인보다 이번에 강북의 분양가가 더 싸게 나왔지만은 꾸준히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방금 용인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의왕에서 10억 이상의 분양가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서울은요 더 비싸질 겁니다. 예, 그렇게 또 해석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보면서 가격이 급하게 오를 때 집을 사지 말고요, 입지만 좋다면요, 시장이 힘들 때 실거주 집을 하나를 마련하자는 개념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래도 확률이잖아요. 제가 이 확률에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청약의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치면은 84점 만점에 78점이다. 그러면은 청약을 기다리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이 아직까지는 아직 급하게 오르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는 분양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존의 아파트에도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한 사례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신문으로 뽑았는데, 오늘 나온 신문이네요. 구평의 분양가 10억 시대, MZ세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용인의 플랫폼 시티가 30평대가 이제 12억이 넘어서 흥행했고, 그 다음에 광명의 자이더 포레나가 더샵 포레나가
10억대 84 타입 넘겼지만 11대 1의 경쟁률 기록했고 인도권 퍼스비엘 이게 내손 라구역이죠. 여기서 이번에 주택보증보험 HUD 보증을 받은 가격이 2,887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84 30평이 10억대로 갑니다. 여기는 엘센트로라는 인도권의 아파트, 이왕의 아파트랑 같이 대장이 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요것도 이제 옵션을 하면은 이제 11억까지 육박할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양가가 너무 비싸네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MZ 세대에서 30평대부터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석을 하기를 그러면은 구축이라도 여기에 가까이 내가 현금을 모으는 속도와 자산이 굴러가는 속도를 합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셔서 10억대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3억대짜리 아파트, 2억대짜리 아파트, 4억대짜리 아파트 거기에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이거를 움직여야지라고 스스로 기준을 잡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는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은 대출을 받는다면요 내 소득 대비해서 어떤 그 대출을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될지도 기준을 정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이런 청약이 흥행이 있고 고가 분양이 있다. 늘 고가 분양의 논란은요 70년대 60년대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70년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네. 나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이제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니까는 우선은 더 멀어진다는 집값, 그다음 내 집 마련의 꿈 이거는요 예전부터 있던 언론에서 많이 쓰던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걸 보고 지레 겁먹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의 집을 찾아서 이런 뭐 분양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존 주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이 부족하면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의 얘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빌라, 전세, 불안해, 집주인 될래, 소형 오피스텔 잘 팔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장인 A 씨가 최근에 소형의 오피스텔 매수를 알아보고 있다. 이사를 하는 것도 지겹고 전세 사기 이슈가 많이 됐죠.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더더욱 겁이 나서다. 당장 결혼 계획도 없는 A씨는 소형 오피스텔 매수를 통해서 1인 가구로서의 주거의 안정성을 선택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위에 제가 실버타운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요. 돈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가는 1억, 2억 정도 들어가는 오피스텔로 빌라 대신 대체제로서 오피스텔을 선택했던 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수요층이라는 게 60세 이상이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층이 제가 두텁지 않고 작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수익형 부동산이지 이걸로 가치 투자를 해서 집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일부 물건들은 조금 다른 어떤 성향의 상품들도 있긴 있지만요. 오피스텔은 대체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가치 투자형 차익형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에 돈이 없고 전세의 문제 때문에 그냥 어떤 일반 주거를 선택하지 않고 돈이 작게 들어가는 오피스텔을 선택한 거. 이거는 시장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거죠.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작다 했죠. 그리고 돈이 내가 1억밖에 없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면적이 작을수록 면적이 작은 오피스텔 사면은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 가격이 부담이 낮은데 매매 가격이 부담이 낮죠. 소형은 지역에 따라서 1억 원대도 매수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는 1억 원대를 매수하는 것보다 2, 3억대를 매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빚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정책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가 되게 세거든요. 7, 80%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저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현금 플러스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만약에 오피스텔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요. 서울의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경기도권에 조금의 더 좋은
진보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빌라 전세 불안해 집주인 될래 해서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를 사야죠. 아파트가 수요층이 되게 높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입지를 줄이더라도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보여드렸던 지도 중에서 신논현역 주변에 보면은 파멜리아라는 아파트가 있고 대각선에 보면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2007년인가 6년도에 가격이 두 개가 조금 비슷한 1억대로 비슷한 게 있습니다. 17평인가 소형 평수가요. 근데 하나는 이제 10년 지금 10년이 뭡니까? 15년 이상이 지났는데 17년 가까이 됐는데 가격이 1억에서 3억대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고 거기에 다른 소형 평수는 그게 10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익형과 수익형의 차이거든요. 물론 세대수 차이 좀 있었지만은 오피스텔은 차익형이라는 걸 분명히 차익형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집값이 불안한 걸 해석을 했다면 오피스텔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아파트로 가는 걸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았겠죠.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면요, 내 소득을 살피고 그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로 가는 게 올바른 해석,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더 유용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